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 투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마연구랑 정말 같은 맥락이고, 이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셨나 보다라고 딱 하는 게 자산 배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예, 이게 책이 뭐 메인의 제목이 주식의 쓸모지만 이게 주식만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다른 얘기도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투자 격언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거 뭐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예, 거예요. 저도 완전 왕초보인 저도 이거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네. 말인데, 근데 이 말이 왜 정말 10번을 얘기해도 계속 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네. 마라라는 말은 네. 정말 오래됐죠. 네. 그 기원조차 알 수가 없을 네. 정도로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면 네. 뭐가 좋은 거야? 뭐 계란이 한 바구니에 담여 있으면 바구니 떨어뜨렸을 때 계란이 다 깨질 수 있으니까 네, 바구니를 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덜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을 낮추는 게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아무도 위험 낮추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수익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왜 위험을 낮추냐. 이렇게 접근하죠.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네. 고수익을 다 노려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혹은 공부 안 하고 예. 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왜 계속 깨져나가냐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못 내냐면 네. 위험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높은 수익에는 위험이 다 동반되는데 네. 위험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수익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리스크들이, 그러니까 변동성이나 낙폭 같은 게 생겼을 때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몸도 아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왜냐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잠이 안 오면 이제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말 1억 넣어서 한 2, 3천 날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 3천도 이거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계속 고민돼요. 이걸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내가 팔면 올라갈 것 같고 안 팔면 더 떨어지네? 뭐 이런 계속 갈등과 고민이 시작되는데, 왜냐면 이제 다 위쪽만 벌어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부자 되냐? 자, 부자 되는 사람보다 가난해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전 세계 부자 순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부자 순위도 보시면 주식 투자로 부자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미국 전 세계 상위 10등, 20등까지 중에 워렌 버핏이 유일할 거예요. 제 기억으로. 나머지 다 사업가예요, 사업가. MS의 빌 게이츠, 네. 그 다음에 구글, 뭐 이런 이 아마존, 네. 이런 다 창업한 사람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 부호 대열에 오른 거고, 우리나라 부자 순위도 다 사업가예요. 그렇죠. 다 기업인? 네, 기업인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창업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재벌이 되고 싶다거나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 이런 식의 단기적인 생각. 그러니까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는 게임이지 단기에 뭘 크게 벌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접근 자체가 그러니까 대상이랑 안 맞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번 넣어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 애를 또 찾아내야 되고 그 타이밍을 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운과 상당히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이랑 실력이랑 같이 되는데 네. 특히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운의 영향이 더 큰 부분이고요. 윌리엄 버스타인이 한 얘기예요. 네, 윌리엄 버스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투자해서 돈 버는 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투자해서 돈 버는 건 주식, 채권, 현금 몇 가지 해서 분산해서 꾸준히 리밸런싱만 해도 돈 벌어. 네. 버스타인 그렇게 얘기해, 책에서. 대놓고. 근데 너네들이 왜 안 하는 줄 알아? 너네들이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버스타인 밑에 괄호를 쳐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나도 다이어트는 매번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는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투자가 더 쉬워요. 몸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이 너무 쪄가지고 고민인데. 잘 모르겠네.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 저도 알거든요. 네.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봤기 때문에 네. 결국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투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5년 혹은 10년의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 계좌들이 있잖아요. 그 계좌 데이터를 다 뽑아요.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실제 뭐 연구 기관이랑 뭐 교수님이랑 이제 한 연구 결과만 봤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없다. 시장보다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없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입니다.
당연히 뭐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있겠죠. 예. 자, 통계적으로 장기간 예, 없다. 그리고 마이너스 난다고 그 연구에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인 투자자는 내년에도 플러스가 나지 않겠냐. 그럴 수 있잖아요. 똑똑한 스마트한 투자자도 있으니까. 자, 통계적으로 올해 플러스 난 사람은 내년에 마이너스 납니다. 예,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죠. 올해 돈 번 게 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럼 올해 마이너스 난 사람이 내년에 플러스 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통계적으로 올해 마이너스 난 사람 내년에 마이너스 난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개별주로 뭐 한두 종목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큰 돈 버는 거 되게 어렵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해봤고 이 저자도 해봤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자는 이 책에서 이제 채권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만큼이나 채권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일단 생각하는 채권은 역시나 이제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 돈 빌려주고, 네, 돈 빌려주면 채권자, 예. 돈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 약간 그렇죠. 이런 예, 개념까지밖에 생각을 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채권이라는 건 어떤 건지.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채권은 네. 이제 국채 혹은 회사채 이런 걸 말하는데, 국채는 나라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채에도 인덱스 펀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채가 이자를 주는 만큼 인덱스 펀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국채가 사고 팔려요. 그럼 그 인덱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근데 왜 채권을 하라고 했냐면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올라가는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채권 자체가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낮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장기 채권은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채권이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채권이 덜 빠지거나 오르면 그걸로 주식을 사면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그런 하락 구간을 무조건 맞게 되는데 그 하락 구간을 잘 버텨내기 위해서 채권을 가져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채권을 몇 프로 가져가야 되냐,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주식과 채권에서만도 몇 프로를 가져가야 되냐라고 나오는데, 보통 이제 나이로 100배기 나이 비중만큼 가져가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30을 하면 이제 70이 되죠. 70만큼 주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70대가 되면 30만큼 주식을 하라. 예, 이렇게 100배기 나이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에 반대합니다. 저번에 때 마연골에서도 예.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 30대 분들이 이걸 듣고 있잖아요. 그 주식의 70%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주식 잘 모르시잖아요.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나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근데 주식에 70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를 하시는 게 문제예요. 30%는 채권이나 현금 이런 걸로 이렇게 빼두셔야 되는데 항상 몰빵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안전하게 가셔라. 잘 모르면 시작하고 1, 2년 해보고 나서 내가 위험 감내도가 좀 좋아진 것 같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거나 간이 좀 더 단단해졌으면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오히려 그런 방법이 좀 나은데 잘 모르겠다. 그럼 반반 하셔도 돼요. 반반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책에도 이제 저자가 이제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인덱스를 추천해요. 정말 잘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법칙이 전혀 없어요. 보통은 다 자기 나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심리적 편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나라를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터질지 말지, 뭐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국 편향 때문에 자기 나라에만 하는데, 특히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주가 지수가 2000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 이제 팍 올랐었고 한 2,400, 500까지. 2018년에 다시 떨어졌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2017년에 25% 올랐거든요. 1년 동안. 주가 지수만. 그리고 제가 2016년 말에 첫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우리나라 주식 오를지 떨어질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분산하자.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을 지금 들어갈 게 아니고 벌써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제가 2016년 말에 쓸 때 미국 주식 추천했어요. 아, 네네. 네, 미국 인덱스를. 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올라갈 걸 알고 쓴 게 아니고 네. 분산한 거예요, 분산. 근데 왜 한국과 미국으로 분산했냐? 네. 한국은 이제 자국 편향이 조금 섞여 있어요. 네네. 자국 편향이 조금 섞여 있는데 네. 신흥국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한국 주식 시장이 신흥 주식이랑. 그래서 신흥국의 대표로 한국을 네. 뽑은 거고 신흥국. 선진국의 대표로 미국을 뽑아서 네. 그렇게 했었던 거고 네. 이 저자도 네. 여기서 이제 해외 인덱스를 항상 추가하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음. 뭐 제가 얘기한 거랑 동일한 얘기죠. 예. 항상 해외 자산 갖고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환 노출 자산이 으로 하는 게 네.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해외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네. 더 유리하단 말씀이에요. 예. 환 노출이라면 일종 환율의 차이. 예. 도 필요하다. 음.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추천사에도 그 얘기를 언급했어요. 네. 그 추천사에 제가 저자의 입장에서 네.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소파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자가 추천한 포트폴리오 이거 책 사서 보세요. 이거 책 사서 보시기 네. 권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한 포트폴리오도 저자가 한 거랑 같은 접근인데 네. 저자 거보다 제게 수익률이 더 좋아요. 음. 왜냐하면 저는 환 노출을 썼거든요. 네. 예. 저자는 다 달러 베이스로 된 것만 어. 썼고 그래서 제게 성과가 좀 더 좋습니다. 네. 예. 아,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진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나면서 아, 절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머물 필요가 없다. 좀 더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질 네네.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